1950년 여름날의 인연. 내 이름은 김복순이다. 지금은 73입니다. 하지만 25살 때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난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였다. 1950년 여름, 경주의 시골 마을이었다.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 온다고 했다. 예물을 들고 결혼하자고. 지금이라면 황당했을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세상의 모든 인연이었다. 복순아, 남자가 착하고 일을 잘한대.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의 말씀이 절대였다. 그 남자가 박준식이었다. 박준식은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부지런한 남자였다. 아침 일찍 논으로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했다. 손이 크고 굳었다. 하루 종일 땀이 났다. 예물을 들었을 때도 쑥스러웠는지 얼굴이 새빨개졌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다. 결혼식은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였다. 그 나무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배웠다. 신혼집은 박준식 아버지가 마련한 작은 초가집이었다. 첫날 밤에 나는 준식을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준식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손이 정말 따뜻했다. 그리고 그건 충분했다. 가난하지만 함께. 남편 준식은 정말 부지런한 남자였다. 논일도 했었고 밭일도 하며 남의 집 일도 해줬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복순아, 한 번 더 해보자. 박준식이 자주 하던 말이었다. 밭일이 힘들 때도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복순아 하고 남편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참 행복했었다. 항상 한 번 더 해보자. 그 말 속에는 희망이 있었다. 나는 그 희망만으로 살 수 있었다. 1975년 3월, 진호를 낳았다. 아들. 준식은 밤새 아들을 보고만 있었다. 얘 봤냐, 복순아? 손가락이 얼마나 작아. 그는 아들의 손가락에 자신의 크고 굳은 손가락을 갖다 댔다. 자신의 손가락이 아들을 꺾을까봐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눈물이 났다. 엄마가 된다는 것. 박진호를 키우면서 나는 엄마가 됐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아들이 전부였다. 밥을 먹일 때, 옷을 입힐 때, 아플 때는 더욱. 박준식은 밖에서 일을 했고 나는 안에서 아들을 키웠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었다. 우리는 행복했다. 이게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진호는 커가면서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어린 아들이 부지런했다. 조용했고 착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었다. 6살 때부터 자기 신발은 자기가 닦았다. 10살 때는 밭에 나가 아버지 옆에서 일을 배웠다. 박준식은 아들에게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일을 하면서 보여줬다. 진호야, 이렇게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그 말이 우리 집의 모토였다. 박진호가 16살 때였다. 남편 준식이 이상해 보였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했다. 그렇게 잘 먹던 밥도 잘 먹지 않았다. 괜찮아, 복순아. 그냥 피로야. 하지만 남편은 괜찮지 않았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말했다. 위암입니다. 내 귀는 그 이후의 말을 듣지 못했다. 남편 준식은 내 손을 잡았다. 복순아, 괜찮아. 우리 함께 하자. 그때도 그 말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엔
함께 할 수 없었다. 남편 준식은 3년을 더 살았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또다시 입원했다. 그렇게 3년을 반복됐다. 의료비는 많이 나왔다. 우리는 밭을 팔았고 논을 팔았다.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팔았다. 그래도 부족했다. 박진호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18살의 아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다.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나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밤, 1991년 11월, 남편이 죽던 밤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남편은 내 손을 꽉 쥐었다. 말을 하지 못했다. 이미 입을 열 수 없었다. 남편은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의 손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아들 진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슬프게 메아리쳤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새벽 3시 남편이 떠났다.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내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던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혼자가 됐다. 아니, 아들과 함께였다. 남편 없이 살아가야 했다. 장례식을 치렀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박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일했는지를 보여줬다. 나는 조용히만 있었다. 애도하는 방법을 몰랐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아들 진호가 남았으니까. 박진호는 공장에서 더 많이 일했다. 야간 근무도 했다. 나는 밤낮으로 세탁소에 다녔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아야 했다. 1990년대는 나와 박진호의 공동 전투였다. 남편이 남긴 빚, 우리는 함께 견뎌냈다. 엄마, 우리 이거 할 수 있어. 박진호가 말했다. 엄마, 저 이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박진호가 그 말을 전해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아들은 내 아들이자 내 남편이었다. 내가 약할 때 내 등을 밀어줬다. 내가 아파할 때 내 손을 잡고 함께 해주었다. 박진호가 30살이 됐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박진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회사 사람들에게서였다. 박진호, 이제 결혼할 때 되지 않았냐? 박진호는 처음엔 머뭇거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엄마, 나는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결혼해? 모르겠어. 나는 박진호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진호야, 넌 내가 바라던 대로 잘 살았어. 이제 넌 자신의 가정을 가져야 해. 엄마는 이제 괜찮아.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박진호는 소개를 받게 됐다. 회사 후배의 누나, 최은정. 그 나이 37. 처음 집에 왔을 때 최은정은 신발을 벗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다. 그 말에, 목소리에 깊은 어떤 것이 있었다. 아주 조심스러운 것. 어서 앉아. 나는 그녀를 환영했다. 최은정은 거실에 앉아서 360도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그 모습이 조금 이상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젊은 여자가 어느 집을 처음 방문할 때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다. 최은정은 박진호와 달랐다. 조용하지 않았다. 물었다. 해명했다. 설명했다.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여러 번 만났다. 밥을 먹으며 박진호는 최은정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했다.
은정이 누나는 백화점에서 일해요. 매장 관리자예요. 멋진 일이었다. 최은정은 나를 볼 때마다 인사를 잘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만드셨어요? 모든 게 정중했다. 모든 게 예뻤다. 진호가 최은정에게 청혼한 건 1년 뒤였다. 백화점 옥상에서 지호는 은정한테 청혼을 하였다. 나는 아들이 행복한 것을 한눈에 봤다. 반지를 끼우고 돌아온 아들은 내게 인사했다. 엄마, 결혼하기로 했어. 나는 아들을 안았다. 잘했다, 우리 진호.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배경 없이 자라난 아들이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집을 사기로 결심하다. 결혼을 앞두고 박진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집을 사자. 집? 그래, 우리 같이 살 집. 나는 황당했다. 아직까지 전세였다. 돈을 모으고 모아도 집을 사기는 멀었다. 무슨 소리야, 진호? 넌 아직. 엄마, 난 할 수 있어. 아들은 진지했다. 그리고 나서 박진호는 자신의 통장을 꺼냈다. 엄마, 이거 봐. 통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은 계속 저축하고 있었다. 우리 함께 살 집을 사고 싶어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내 인생의 모든 돈. 그 말을 듣고 나는 결정했다. 내 통장을 꺼냈다. 퇴직금 30년을 일한 대가였다. 적금, 매달 남은 돈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것, 그리고 수표가 있었다. 비상금이라고 생각하고 보관해 둔 것 모두 모았다. 진호야, 이거 다 가져.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됐어. 나랑 넌 함께 살잖아. 그 함께가 계속되면 그뿐이야. 그렇게 우리는 집을 사러 부동산에 들어갔다. 1998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34평, 오래되지 않은 빌라.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다. 이 집은 정말 좋은 집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방향이고 근처에 공원도 있습니다. 집은 깔끔했다. 넓은 거실, 따뜻한 햇빛. 나는 여기가 좋았다. 박진호도. 엄마, 여기가 어때? 좋아, 진호. 정말 좋아. 우리는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때 부동산 중개인이 종이를 내밀었다. 이 아파트 명의를 누구로 할 건가요? 박진호가 나를 봤다. 나도 박진호를 봤다. 엄마, 제 이름으로 해요. 박진호가 말했다. 엄마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불편할까 봐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 그럼 진호 이름으로 해라. 중개인은 서류에 박진호의 이름을 써내려갔다. 그 펜 끝이 마치 내 운명을 그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 1998년 10월 우리는 새 집에 들어갔다. 이사 트럭에서 짐을 내릴 때 박진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엄마, 들어가 봐. 나는 현관을 들어섰다. 햇빛이 거실 한가운데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모든 게 새로워 보였다. 박진호는 내 곁에 서 있었다. 엄마, 우리 여기 행복하게 살자. 응,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나는 이 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을 거라고. 2001년 6월 박진호와 최은정의 결혼식. 최은정은 정말 예뻤다. 하얀 웨딩드레스, 은은한 화장, 완벽한 미소. 나는 식장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여기 없다는 게 그토록 아팠다. 이런 나를 보지 못하고 떠나버린 남편. 박진호는 나를 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엄마, 나 봤냐? 그 미소에 남편이 보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최은정은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 첫날 현관에서 최은정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절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나는 그 인사를 평생 기억했다. 응, 우리 은정이 잘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해줬을 때 최은정이 얼굴이 환해졌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나. 거실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어머니,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 은정이 말했다. 나는 뿌듯했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게 있나 싶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다. 최은정은 내가 하는 일을 거들었다. 밥을 할 때, 어머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게 없어요? 설거지를 할 때,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손 괜찮아요? 매사에 세심했다. 나는 이 세 가족 관계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우리 엄마 진짜 요리 잘하시잖아. 박진호가 최은정에게 말했다. 정말이네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최은정이 눈빛이 순수했다. 혹은 그렇게 보였다. 2달째부터였다. 최은정이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주 미묘하게, 어머니, 저희가 거실에서 영화 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왜?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건 처음이었다. 내가 살던 집에서, 내 것이던 거실에서 물어봐야 하는 일이 생겼다. 신혼 1년, 작은 변화들이 쌓였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용한 게 좋아요. 나는 TV 소리를 줄였다. 어머니, 이 냄비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나는 며느리의 방법을 배웠다. 어머니, 거실이 복잡하면 은정이가 스트레스 받아. 아들이 말했다. 그때부터 나는 거실에 덜 나가기 시작했다. 내 자리가 줄어든다. 2년, 3년이 지나갔다. 어느새 내 자리는 줄어들고 있었다. 밥상에서 처음엔 가족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그 다음엔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신 거 어때요? 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내 방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대화에서도 진호, 휴가 때 어디 갈래? 최은정이 물었다. 박진호가 대답했다. 응. 그런데 엄마도. 어머니는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시지 않으세요? 최은정이 말했다. 나는 작아지고 있었다. 그 무렵 박진호가 자주 하는 말이 생겼다. 엄마, 조금만 참아. 은정이도 힘들어. 그 말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조금만 참아.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내 집에서 내가 바꾼 명예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아들의 아내였고 그 집도
사실은 내 집이 아니게 되어 있었으니까. 신혼생활 5년. 모든 게 정착됐다. 거실은 최은정의 공간이 됐다. 냉장고 안도 최은정의 식재료가 더 많아졌다. 내 방은 점점 더 나만의 공간이 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스스로 격리시킨 공간이 되었다. 박진호는 둘 사이에서 피곤해 보였다. 엄마, 괜찮아? 응, 진호. 괜찮아.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내 집이 아니라는 걸 매일 깨달으면서도 말할 수 없었다. 신혼생활 10년. 박진호와 최은정은 아이를 갖지 않았다. 그건 그들의 선택이었다. 어머니, 저희 아이는 없을 것 같아요. 최은정이 말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왠지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아이가 생기면 내 입지는 더 줄어들 테니까. 10년 아무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 10년. 그동안 누구도 이건 잘못됐다 고 말하지 않았다. 박진호도, 최은정도, 나도 모두가 침묵했다. 내가 자신의 명의를 아들에게 넘기고 돈을 모두 내놓은 것도, 내가 거실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내가 내 집에서 손님처럼 행동하게 된 것도 모두가 침묵했다.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남편을 위한 사랑, 아들을 위한 사랑, 며느리를 위한 사랑. 하지만 내가 놓친 게 하나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한 사랑. 그건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2020년 12월. 박진호는 56이 됐고 최은정은 52살이 됐다. 나는 73이 됐다. 10년이 넘게 우리는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 하지만 함께가 아닌 것처럼 그날도 평범했다. 아침밥을 먹고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갔다. 박진호는 최은정과 거실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다. 나는 낮잠을 청했다. 꿈에서도 나는 혼자였다. 2020년 12월. 박진호는 56살이 됐다. 최은정은 52살이 됐다. 나는 73이 됐다. 10년이 넘게 함께 살았다. 하지만 함께가 정말 함께인지 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됐다. 그 불안감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다. 거실의 경계선. 거실이 점점 내 공간이 아니게 됐다. 처음엔 미묘했다. 어머니, 거실에 계실 때 텔레비전 소리가 좀 크진 않아요? 최은정이 물었다. 아, 미안해. 낮춰줄게. 나는 리모컨을 집었다. 그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매번이었다. 엄마, 요즘 드라마 보세요? 박진호가 물었다. 응, 괜찮은 드라마가 있네. 은정이가 지금 영화 봐야 해서 거실 써야 한대. 그렇게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갔다. 언제부터 내가 사는 이 집의 거실이 공공의 공간이 아니라 최은정의 공간이 된 걸까? 밥상이 변했다. 예전엔 세 사람이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다. 오늘 어땠어?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런 대화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최은정이 말했다. 어머니, 혼자 편하게 드세요. 저희는 거실에서 먹을게요. 왜? 같이 먹지. 아, 어머니는 너무 짜게 드시고 너무 늦게 드시잖아요. 나는 반박하지 못했다. 사실 그렇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밥 먹을 때 같이 앉지 않는 가족이 무슨 가족인가. 냉장고 속의 신호. 냉장고에 상자가 생겼다.
어머니 진지라고 쓰인 플라스틱 상자에 내 음식만 따로 담는 것이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냉장고 관리가 편해요. 최은정이 말했다. 나는 그 상자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먹을 것들이 상자에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의 의사결정은 제외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박진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집 리모델링 하려고 해. 리모델링? 응, 거실이랑 주방을 좀 새로 하고 싶어서. 나는 당연히 의견을 물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디를 어떻게 할 생각인데? 아, 은정이랑 이미 다 정했어. 그 말에 나는 숨을 쉬지 못했다. 내 집인데 적어도 나한테 물어볼 수 있지 않나? 엄마, 미안해. 은정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빴어. 나는 리모델링을 보며 자신의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손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집인데 손님처럼. 거실에 나갈 때도 여기 앉아도 될까? 이렇게 물었다. 당연하지, 엄마. 박진호가 말했지만 그 당연함은 점점 약해졌다. 최은정은 내가 거실에 있으면 텔레비전을 끄고 다른 일을 했다. 저는 일 있어서요. 라며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다. 그게 내가 거실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신호였을까? 아니면 진짜 일이 있었을까? 나는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9월, 나는 친구 이말순을 만났다. 이말순도 72살. 나와 같은 세대의 여자였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말순이 말했다. 복순아, 난 정말 아들이랑 못 살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자꾸 내 자리를 빼서. 집에서, 내 집인데도. 나는 숨을 깊게 마셨다. 나도. 그 두 글자가 목에 걸렸다. 나도 같은 마음인데 아무도에게 말해본 적이 없었다. 이말순이 내 손을 잡았다. 복순아, 우리가 왜 이런 걸까? 우리가 자식들 위해서 이렇게까지 포기해야 해? 나는 서러움에 눈물이 났다. 그 이후로 나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 아들도 며느리 말만 들어. 내 의견은 고려도 안 해. 내 집에서 손님처럼 살고 있어. 진짜로. 우리 진짜 뭘 잘못했나 싶어. 아이를 그렇게 잘 키워줬는데. 나이 많은 여자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다.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어. 그러던 중 아들 박진호가 변해갔다. 아주 미묘하게. 예전엔 퇴근하면 엄마 뵀어? 이렇게 인사를 했다. 이제는 엄마 있었어? 이 정도다. 그것도 최은정을 보지 않을 때만. 최은정이 옆에 있으면 내게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진호, 너 왜 이래?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 아, 엄마. 뭐가? 아무 일도 없어. 내 눈엔 자꾸만 달라 보여. 박진호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 대답에는 거짓이 담겨 있었다. 엄마, 조금만 참아. 박진호가 다시 이 말을 자주 했다. 예전에는 가끔이었는데 이제는 자주였다. 은정이가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 어머니, 저희 좀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엄마,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조용한 걸 원해. 그 말들이 모여서 하나의 메시지가 됐다. 너는 여기 조용히 있어. 우리 방해하지 말고. 2020년 11월. 어느 날 박진호가 말했다. 엄마, 도어락 비밀번호 바꿔도 돼? 도어락? 응, 보안상.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대. 은정이가 말했어. 나는 거기서 뭔가를 느꼈다.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응, 그래. 너희가 필요하면.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그 불안감은 정확했다.
일주일 뒤에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정말로 바뀌었다. 박진호가 알려줬다. 엄마, 새 번호는 이거야. 나는 적어놨다. 하지만 그 종이를 어디다 뒀는지 자꾸 잊어버렸다. 2020년 12월 겨울이 되었다. 며느리 최은정이 나를 불렀다. 어머니, 응? 동네 친구분들이랑 온천 다녀오세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온천? 네, 겨울엔 따뜻한 물에 몸 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건강하시라고요. 저희는 괜찮으니까요. 최은정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느꼈다. 너희 휴가 때는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따로 가면 돼요. 그 말에 나는 더 불안해졌다. 은정아, 뭔가 이상한데. 뭐가요? 넌 왜 자꾸만 나를 밖으로 보내려고 해? 최은정의 얼굴이 딱딱해졌다. 그럼 가지 마세요. 그 투박한 반응에 나는 더 느꼈다. 뭔가 불길한 것들이 모여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박진호를 따로 불렀다. 진호, 너 뭐하고 있어? 엄마, 뭐가? 너희 이 집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박진호의 얼굴이 굳었다. 뭘 어떻게 하는데? 내가 느껴, 진호야.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진호는 말없이 나를 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엄마, 피곤해서 쉴게. 그 태도, 그 침묵, 그 돌아서는 뒷모습, 모든 게 자백이었다. 결국은 온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거기에 거스를 수 없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어떤 힘이 있었다. 최은정이 짐을 싸는 것을 도와줬다. 며느리가 내 짐을 챙겨주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머니, 이거 챙기세요. 어머니, 이건 따뜻해서 좋아요. 그리고 유난히 친절했다. 은정아, 정말 고마워. 너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을. 최은정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다. 마치 나를 떠나보내는 웃음처럼. 온천 여행 출발 전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았다. 뭔가 해줘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박진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진호야. 응, 엄마. 너 괜찮아? 박진호가 나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응, 엄마. 괜찮아. 진심이야? 응. 하지만 그 대답에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온천 여행을 떠나는 아침. 최은정이 내가 버스에 타기 전에 내 어깨를 만졌다. 어머니. 응? 즐겁게 다녀오세요. 응, 은정아.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알 수 없었다. 나는 최은정을 다시 봤다. 그 얼굴, 그 눈,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 있었다. 기차에 앉아 나는 창밖을 봤다. 12월의 서울이 뒤로 물러나갔다. 친구 이말순이 옆에 앉았다. 복순아, 넌 왜 생각이 많아? 뭔가 불길해. 뭐가 불길해? 모르겠어. 그냥 불길해. 이말순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그냥 편하게 살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 내가 웃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온양의 온천의 물은 따뜻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계속 차가웠다. 친구들은 웃었다. 어머나, 이래서 온천이지. 정말 좋아. 우리 자주 와야겠어. 나는 그들의 웃음에 함께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꾸만 박진호와 최은정이 떠올랐다.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 물음은 자꾸자꾸 떠올랐다. 온천의 밤. 나는 이말순에게 모든 걸 말했다. 말순아,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내가 내 집을 못 만들어준 거, 내가 나에게 집을 못 해줬어. 아니야, 복순아. 이말순이 내 손을 쥐었다. 너는 충분히 했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 그 말에 나는 또 눈물이 났다. 온천의 따뜻한 물속에서 나는 울었다. 온천 여행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나는 호텔방에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복순아, 이제 끝이야. 뭐가 끝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끝날 거라는 건 느껴졌다. 그리고 그건 나를 자유롭게 할 것 같았다. 동시에 나를 혼자로 만들 것 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박진호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다. 메시지도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보통이라면 엄마 잘 있어? 이 정도의 카톡이 있을 텐데. 없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진우야, 엄마야. 내일 오후에 집에 갈 거야. 밥 뭐 먹을까? 오랫동안 답장이 없었다. 그리고 한참 뒤, 알겠습니다. 그건 박진호의 말투가 아니었다. 기차가 서울에 들어설 때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금씩 내리던 눈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내리고 있었다. 12월의 눈이 창밖을 덮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그 눈이 뭔가를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눈은 본격적으로 내리고 있었다. 가방 손잡이를 쥔 손이 추위에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 감각의 상실이 다른 감각을 더 선명하게 해줬다. 뭔가 잘못됐다는 감각.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감각. 나는 집으로 향했다. 내 집의 도어락 앞에 섰다. 익숙한 현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도어락 번호를 눌렀다. 늘 누르던 번호였다. 눈 감고도 누를 수 있는 숫자. 삐삐. 틀렸다는 소리이다. 한 번 더. 삐삐.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제야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내가 느껴온 불길함들. 내가 무시하려던 신호들. 내가 말하지 못한 불안들. 모두가 이 순간을 향하고 있었다. 번호를 바꿨나?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알았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살던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